자,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문제를 지금까지 했는 것을 보시면은 일단 5번 정도까지 4번 정도까지는 풀 수 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마지막 주제를 풀면은 나머지 포트폴리오도 되고요. 그 2번 문제는 다음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그 다른 지문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4번 지문이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차입자는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는 대신 변동 이자율 대출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할 때 변동금리 하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거. 이거 틀렸죠?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 문제는 정답이 어떤 건가요? 2번이죠. 아까 무위험률은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 이게 틀렸다고 또 체계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체계적 위험이든 비체계적 위험이든 위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무위험률은. 됐습니까? 그걸 조심하시라고요. 자, 됐고요. 다음에 4번 문제는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관리기법 중 보수적 예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정답이 3번이죠. 1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고요. 2번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다음에 4번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을 크게 하는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위험 조정. 좀 기억하기 쉽지 않다 그랬죠.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위험 요소가 결과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죠. 또는 감흥도 분석. 됐나요? 됐죠? 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외우세요, 그냥. 여기서는 외우세요. 외우는 게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 외워서라도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이해를 하면은 외울 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도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서는 외우세요, 그냥. 왜냐면 여기 외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위험이고요. 여기가 수익률이에요. A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요. B 포트폴리오, C 포트폴리오, D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A 포트폴리오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3번 주식을 섞은 거예요. 근데 이게 2대 2대 6이에요. B 포트폴리오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3번 주식을 2대 3대 5로 섞은 거예요. A 포트폴리오와 B 포트폴리오는 다른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비중이 다르잖아요. 2대 2대 6과 2대 3대 5 하면은 아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했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투자 비중이 다르면 기대 수익률이 다른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그럼 같은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따지면 포트폴리오는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 각각에 대해서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냥 있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표준 편차와 위험들을 다 표준 편차와 수익률을 다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험이 1%짜리도 있을 거고, 이 안에는 위험이 2%짜리도 있을 거고, 많겠죠? 그 중에서 위험이 1%짜리만 해쳐 모여 하는 거예요. 위험이 1%짜리. 위험이 1%짜리 해쳐 모여 해서 수익률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수익률의 크기대로. 그럼 제일 위에 어떤 놈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A라고 치자고요. A. 자, 이번에는 위험이 2%짜리를 해쳐 모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라가요. 자, 두 번째는 요 수익률이 요 놈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더 큰 걸 섞은 거예요. 위험이 더 큰 걸 섞었을 때는 수익률이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자,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게 B라고 쳐보자고요. 요놈 B, 요놈 A. 자, 그럼 또 세 번째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험이 3%짜리.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요 B보다는 또 올라가겠죠? 더 위험이 큰 걸 섞었으니까 대체로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크니까 더 높은 수익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 선상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위험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위험이 증가할 때 수익은 증가하는데 수익이 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완만한. 자, 1번, 2번, 3번 중에 현실은 어떤 데 가까울까요? 현실은 3번에 가깝습니다. 위험한 걸 섞어도요. 위험도가 높은 투자 안들끼리 섞으면 이 위험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상세가 된다 하더라도 워낙 위험이 큰 것들을 섞으면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률도 커지겠죠. 근데 수익률이 증가하는 속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은 많이 증가하는데 수익은 조금씩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다 지우고 현실은 어떤 모습에 가깝다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요 점들을 보세요. 요 점들. 요 점들은 어떤 점들인가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놈들 아닌가요? 요 위험하에서는 얘가 수익이 제일 높고요. 요 위험하에서는 요 놈이 수익이 제일 높고 요 위험하에서는 요 놈이 수익이 제일 높죠. 맞아요? 더 이상 높은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높은 수익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섞은 것 중에서 제일 높은 수익을 표시를 했으니까 요런 놈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똑같은 위험에서 제일 높은 수익을 갖는 포트폴리오. 이걸 무슨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얘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놈이에요. 동일한 수익률, 이쪽은 동일한 수익률이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얘가 위험이 가장 낮은 놈이죠. 맞나요? 그러면 요놈들 지배하죠. 요놈들 지배하죠. 아까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지배 원리. 똑같은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작은 놈이 지배하고 똑같은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렇게 이루어진 요 사각형 있죠? 요 놈은 어떤 놈을 지배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루어진 여기 걸 다 지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 놈보다 더 좋은 놈 있어요, 없어요? 요 놈보다 더 좋은 놈 없어요, 사각형 범위 내에서는. 맞나요? 네. 이러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 그래요.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 그래요. 프론티어 전선. 전선이면은 전선 넘어 바깥 영역은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없는 영역이에요? 네, 이건 갈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쪽만 갈 수 있고 바깥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된 거하고 저한테 제시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한테 제시된 거하고 저한테 제시된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같다고요. 이거 여러분이 계산하나 제가 계산하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이거는. 여러분이 2대 2대 6으로 섞거나 제가 2대 2대 6으로 섞거나 수익률은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2대 3대 5로 섞거나 제가 2대 3대 5로 섞거나 수익률은 같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한테나 저한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제시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이 제시되는. 여러분이 이거 선택할 수 있으면 저도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좋은지 나쁜지는 나중에 따지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결국 이 효율적 전선은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저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이게 위험이고 수익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위험이 1%짜리가 있고 수익도 1%짜리가 있어요. 여기 요 점이에요, 점. 요 점은 수익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1%나 있어요. 자,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이거 몇 점 정도 주실래요? 뭐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적으로 0점. 0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점, 요 점을 주면은요. 요거보다 요 점을 주면은 마이너스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라고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한 10점이라고 치면 요거 5점 이렇게 되겠죠. 요 놈하고 요 놈은 수익은 똑같이 1%인데 위험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거고 위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한테 그 주관적으로 묻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이 점 할래, 이 점 할래, 그건 뭘 할 거예요?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하겠죠. 예, 여러분이 제시하는 매기는 점수와 제가 매기는 점수는 다를지라도 제가 요 점수 매기는 것보다는 요 점수 매긴 게 더 높을 거라고요. 제가 요 점수 매긴 것보다는 요 점수가 더 낮을 거라고요. 그건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 위에 자, 이게 점수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위에 이 점은 한편으로는 위험이 커지는 거는 안 좋은데 수익이 커지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만족도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애를 한 대 지어받고는 울지 않을 만큼만 떡을 주는 거예요. 헷갈릴 정도만. 한 대 맞는다는 거는 안 좋은 거고요. 예, 떡 얻어먹는 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정도만 주는 거예요. 한 대 지어받고 떡 하나 주는 거예요. 만족도가 같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 지어박는 걸 맞는 거를 지어받기 이제 맞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는 한 대 지어받고 떡을 하나만 줘도 만족도가 유지가 됐는데 울음을 그쳤는데 이제 두 번째 한 대 더 지어박았어요. 두 번째 한 대 더 지어박고 떡을 한 개 주면은 이제 그칠까 이 말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담하는 위험은 그런 대로 참을 만한데 두 번째 부담하는 위험은 처음에 얹어준 수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게 더 높아야 돼. 이거보다. 그래야 이 점과 이 점이 만족도가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감이 오세요? 맞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한 대 더 때리면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만족도가 같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꺾여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아래로 볼록의 의미야. 아래로 볼록.
지금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라 하고요. 요거는 위로 볼록이라 그래요. 표현을 할 때. 맞잖아요. 위로 볼록 나왔잖아요. 요건 아래로 볼록 나왔죠.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거를 똑같은 만족도가 유지되는 이거를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요 점을 주나 요 점을 주나 요 점을 주나 요 점을 주나 어떻다고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지금 어디로 볼록이라고요? 지금 얘가 형태가 아래로 볼록이죠. 무차별 곡선이 이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의미가 뭐냐? 아래로 볼록인 의미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적이에요. 또는 위험 회피적이에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얹어줘도 됐는데 두 번째는 더 많이 얹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더 많이 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직선으로 안 올라가고 더 많이 얹어주고 더 많이 얹어주고 더 많이 얹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보다 더 높은 점은 만족도가 요거보다 더 높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만족도가 얘보다는 더 높은 놈이에요. 맞나요? 그럼 여기 위에 또 있다면 만족도가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한 한 뭐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정작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에 와가지고 힘 빠지면 안 돼요. 제일 하이라이트에 와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것일수록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위에 있는 걸 선택할수록 좋은데, 자, 이제 이 효율적 전선을 같이 나타내 볼게요. 위에 있는 것일수록 좋다 그랬죠. 가능한 한 이쪽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좋기는 한데 우리가 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어떤 세상은? 효율적 전선 저쪽 너머는 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요. 갈 수 있는 세상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으려면은 여기 가서 요 점이 돼야죠. 점. 한 점. 딱 한 점. 맞나요? 이거보다는 바깥에는 갈 수 없고 이거보다 안쪽은 만족도가 낮습니다. 됐어요? 요 점이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 됐어요?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난 점 하면 틀려요. 접하는 점. 이것도 만나는 점이에요. 이것도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시중 교재들 중에는 만나는 점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수두룩해요.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만나는 점이고 이것도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하는 점이라고 해야 돼요.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해야 돼요. 접점. 됐죠? 그래서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요게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상태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상태가 맞아떨어지는 최적의 상태가 여기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무차별 곡선이 교차합니까? 나란합니까? 나란하다 그러죠, 이게. 얘네들끼리, 지네들끼리 교차하는 게 지금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교차하고 있죠. 이렇게 교차한다는 얘기는 흰 무차별 곡선과 노란 무차별 곡선의 주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노란 무차별 곡선을 먼저 볼까요? 이만큼 위험이 커질 때
요만큼만 수익을 얹어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노란 사람은. 한 방 때리고 요만큼만 떡을 줘도 된다고요. 근데 흰 무차별 곡선은 한 방 때리고 이만큼 얹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흰 사람, 노란 사람? 흰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더 완만하다 그래, 이거를. 무차별 곡선이 더 완만한 사람은 공격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격적. 이 사람을 위험 선호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위험 선호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뭐 흰색에 비해서다 이러면 좀 애매하지만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표현할 때는 지금 이게 아래로 볼록이죠.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죠. 이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위험이 커질 때 수익을 더 얹어줘야 되죠. 이 사람이나 모두 다 위험 혐오형입니다.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위험 기피적이, 둘 다 위험 기피적이라고요. 위험 기피적인 사람도 나누고 있다고요. 위험 기피적인 사람도 어떻게 나누고 있다고요?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공격적 투자자가 더 완만하거든요. 완만한 거를 여기다 그래서 접하도록 그려보세요. 어디에서 접하는가? 완만한 걸 그리면은 더 이쪽에서 접할 수밖에 없죠. 접점이 더 오른쪽 위죠. 더 오른쪽 위가 뭐예요? 위험도 더 크면서 수익도 더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격적인 사람은 그렇다고요. 공격적일수록 굵고 짧게, 보수적일수록 가늘고 길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공격적 투자자가 더 완만하고 보수적 투자자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외우거나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접하게 그려보세요. 여기가 어떤 점이에요? 더 원점에 가깝죠? 위험이 더 작으면서 수익도 더 작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접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야 되죠. 가파를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완만할수록 이쪽에 접하게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해질수록 이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내용이고 최적 포트폴리오의 내용이에요. 됐나요?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있다 없다? 교차할 수 없어요. 교차한다는 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릴 때 무차별 곡선 계속 위로 올라가만 그렸죠. 이렇게 안 그렸죠. 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시중 교재들 중에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린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그렸어요. 시중에 이런 교재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을 잘못 그린 거예요. 지금 이 점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보다 위험이 어때요? 여기보다 위험이 커지죠? 위험이 커지는데 수익은 작아지죠? 얘하고 만족도가 같을 수 있나요? 만족도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무차별 곡선의 의미가 뭐예요? 만족도가 같은 점을 영위하는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만족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게 그래요. 우상향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 그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내용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고요. 자, 105쪽에 효율적 전선에서는 그 C를 좀 더 주의해서 보시고요. 예,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 모양을 갖는다. 효율적 전선은 위로죠. 위로 볼록이에요. 예, 이는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에서는 거기 B인가요? B를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혐오적 투자자는 위험이 커질수록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위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공격적인 투자자에 비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가파른 무차별 곡선을 갖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에 지금 이 최적 포트폴리오 찾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대단한 것이 앞에 우리 전통적인 자산 3분법도 있죠. 전통적인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 일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적당히 주식, 부동산, 예금 이렇게 나누어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어디에 몇 퍼센트, 어디에 몇 퍼센트는 얘기 안 해줘요.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그냥 적당히 세수로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봤더니만 D예요, D. D를 찾아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냐? 1번 부동산에 30%, 2번 부동산에 50%, 3번 주식에 20%. 이렇게 된 포트폴리오더라는 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봤더니만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배합 비율까지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몇 대 몇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우리가 직접 이런 걸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포트폴리오 이론은 발전된 이론이죠.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도 얘기를 해주니까 저렇게 찾아가면 되니까 최적 포트폴리오 찾았더니. 근데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흰 무차별 곡선. 흰 무차별 곡선 입장에서의 최적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문제 중에서요. 5번 문제 보시면은 5번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1번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안이 아닐 수 있다. 그죠? 이 점을요, 이 점을 노란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을 노란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한테 주면 만족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족도가 이렇게 된다고요. 얘보다 만족도가 어때요? 요놈보다 만족도가 낮잖아요. 흰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한테 요 점을 줘보세요. 흰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한테 요 점을 주면은 요놈보다 만족도가 낮죠? 맞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최적인 것이 나한테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에 그 5번에서는 정답은 뭔가요? 5번이 정답이죠.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방법이죠. 유사한 추세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6번은 포트폴리오 이론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이 옳은 것이고요. 2번에 지금 비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 인플레시마, 이자율 변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 경기 변동, 인플레시마, 이자율 변동 이런 거는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입니다. 다음에 3번의 경우는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틀린 지문을 만들어 놨죠. 다음에 4번은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대체로 위험이 클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대체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그랬죠? 이렇게 대체로 이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커요. 근데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하면은 얘네들 둘 사이를 이렇게 얘네 둘만 놓고 보면은 요놈하고 A하고 B는 B가 위험이 더 큰데 수익이 더 작죠. 이런 건 반비례 여긴.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비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비례인데 특정한 두 개만 놓고 보면은 반비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요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요건데, 요 놈인데 어쩌다 얘가 나온 거예요.
요거보다 위가 있을 수도 있고 요거보다 아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여기고요. 또 요거도요. 평균적으로는 요 놈인데 어쩌다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어쩌다 잘 나온 놈이에요. A는. B는 어쩌다가 못 나온 놈이에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요 자리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평균적으로는 여기예요. 근데 어쩌다가 잘 나올 때 얘가 나온 거고요. 어쩌다 못 나올 때 얘가 나온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요걸 좀 이렇게 더 나와서 이렇게 가까이 놔야 되니까 여기가 세계 랭킹 15위에 여기가 세계 랭킹 10위입니다. 세계 랭킹 12, 15위 이런 걸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어떤 성적 가지고서 전력 그 승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세계 랭킹 10위하고 15위하고 싸우면 대체로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10위가 이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날의 특별한 컨디션에 따라 막 그날 설사도 하고 한 선수는 얘는 그날 특별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세계 랭킹 10위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못 나온 거예요.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날따라 엄청난 바이오리듬이 상승세를 보이는 거예요. 세계 랭킹 15위가. 어쩌다 잘 나온 거죠. 컨디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랭킹 15위가 세계 랭킹 10위를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투자안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얘는 평균보다 못한 점이 나오고 얘는 평균보다 잘한 점이 나오면 이거는 서로 반비례 관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죠. 이 소리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세계 랭킹 10위가 세계 랭킹 15위보다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계적 위험만 놓고 본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면 이 말이에요. 이런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면 체계적 위험만 놓고 보면은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거는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놓고 얘기하면은 역전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어쩌다가 발생하는 경우를 놓고 보면. 아시겠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계 랭킹과 경기에 반드시 세계 랭킹이 떨어진다고 반드시 경기에서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체로는 세계 랭킹이 앞선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다 이 소리고요. 나머지 5번 지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죠. 예, 그렇게 해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번의 경우에는 4번이 틀렸어요. 4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별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나는 점은 이것도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차하면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 접하면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및 현금 수지 측정이 있는데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만 좀 하고 이건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내용이 많은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라 이 소리는 이자를 고려하라는 얘기. 이자 고려. 자, 그래서 언제 어떤 계수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1억이 10년 후에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거 이자 고려 안 하면 얼마예요? 당연히 1억이죠. 근데 이자를 고려하라는 얘기는 이제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붙죠. 복리로 붙으면은 1 플러스 R의 N승을 계속 곱하는 거죠. 이게 R이 이자율이고 N 제곱이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표에 있다 그죠, 표에. 예,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숫자가 표로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표에 있어요? 이 내용은 일시불 내가계수표에 있다. 이렇게 일시불 내가계수표. 그래서 일시불 내가계수표를 찾아가면은 이런 표가 있다 그랬죠. 네, 일시불 내가계수표에서 여기가 기간이고 여기가
퍼센트죠. 그래서 요 숫자에다가 10%면 0.1이고, 예, 그리고 여기가 10년, 기간이 10년이면 n이 10년이죠. 1 플러스 0.1의 10제곱. 이게 10%로 10년간 정기예금으로 해놓으면, 예, 그럼 요 숫자 있죠, 이게 10년 10%에 요 숫자를 찾아가면은 이 숫자가 있다 그랬죠. 그 숫자가 일시불 내각계수 숫자예요. 2.594 있으면은 이 숫자를 곱해서 이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여기 이제 일시불 내각계수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2.594를. 이게 무슨 표라고요? 일시불 내각계수표예요. 근데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하고 같은가요? 이럴 때는 반복해서 나누기 해야 되죠. 이쪽으로 올 때는 곱하기 해서 와서 이렇게 됐지만, 예, 이쪽으로 갈 때는 반복해서 나누기 해서 1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곱하기 역수로 하면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요것도 표로 만들어 놨다 그랬죠. 요거는 무슨 표? 일시불 현가계수표라 그랬어요. 일시불 현가계수표.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 어떤 계수를 사용하는지만 알면 이런 표가 있으니까, 요게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는 요 숫자가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예,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0.1에 10제곱분의 1 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예, 그 숫자를 찾으면은 0.385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0.3855라는 숫자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서 곱하느냐, 그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밑에 두 가지인데, 자, 요거를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얘네들은 한 번밖에 없죠. 근데 밑에 두 가지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으면 문제에서 이걸 알려줘요. 알려주면 벌써 느낌이 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달 100만 원씩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달 100만 원씩이면은 머릿속에 벌써 100, 100, 100, 100 그려지겠죠. 그럼 벌써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단계로는 뭐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의 합계액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는 연금을 쓰지 않고 10년간 저축했을 때 10년 후에 달성되는 원리금 합계액은, 이러면은 목돈의 크기를 묻고 있는 거죠. 언제 목돈을 묻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목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연금의 내각계수 10년 뒤에, 10년을 이제 월로 해야죠. 매달 100만 원이 10년이니까 120개월을 찾아가면 돼요, 여기서. 기간 120개월에 퍼센트는 원리자. 그래서 찾아가면은 그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내각계수표라는 게 있고, 또 이 경우는 언제 목돈을 묻는 경우예요? 현재 목돈을 묻는 거예요. 똑같이 매달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50만 원씩 매달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10년 더 넣어야 돼요. 앞으로 10년 더 넣으면 50만 원 10년 더 넣으면 얼마예요? 120개월. 매달 50만 원 10년 더 넣으면 6천만 원이죠. 자,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로또 2등에 당첨됐어요. 2등이면 6천 얼마 되거든요. 근데 요거 한꺼번에 내고 말고 싶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6천만 원 다 줘야 돼요? 50만 원씩 120개월 줄 거 지금 한꺼번에 주면은 6천만 원 다 안 줘도 되죠? 적게 줘도 되죠? 그 금액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 금액이 목돈이에요? 푼돈이에요? 그 금액이, 계산해야 되는 금액이 목돈이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하는 상황에서는 벌써 뭐를 물을 거라고요? 목돈의 크기를 물을 거라고요. 근데 언제 목돈을 물어요? 지금 목돈의 크기를 묻는다고요. 그러면 무슨 계수가 필요하다고요? 연금 현가 계수가 필요하다고요.
이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목돈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질문을 보면 벌써 나온다고. 질문에 벌써 매달 50만 원, 매달 100만 원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뭐예요? 그거는 목돈의 크기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렵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질문에서 벌써 보이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이라는 걸 알려줬다는 건 벌써 목돈을 묻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미래 목돈을 묻는 건지 현재 목돈의 크기를 묻는 거면 판단하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두 개는 목돈을 묻는 게 아니고 푼돈의 크기를 묻습니다. 이걸 물어요. 이걸 묻습니다. 푼돈의 크기를 묻습니다. 자, 근데 미래 금액을 알려주고 푼돈의 크기를 물으면 감채기금 개수고요. 현재 돈의 크기를 알려주고 푼돈의 크기를 물으면 저당상수예요. 쪼갠 돈입니다. 쪼갠 돈. 그러니까 이 돈보다는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10년이면 10등분 하는 거고요. 매년 말이면 120개월이면 120등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쪼개는 돈을 계산해야 되는지 목돈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지, 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받을 채권이 있어요. 1억 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1억을 어디다 써놔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처음과 끝을 그려서 지금 받을 1억짜리 채권이 있다 그러면 1억을 어디에 써놔야 돼요? 왼쪽 손에요? 오른쪽 손에? 오른쪽 손에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받을 1억이 있으니까 지금이 여기에요. 여기에요. 지금은 여기고 미래는 여기잖아요. 처음부터 힘드네. 지금 받을 1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받을 1억이 있다고요. 이거 한꺼번에 받으면 홀랑 써버릴 것 같으니까 나누어 받고 싶어요. 나눠서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받고 싶다고요. 그 나누어 받는 금액을 계산하고 싶어요. 이거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죠. 언제 돈을 쪼개는 거예요? 지금 돈을 쪼개는 거죠. 지금 돈을 쪼개는 거는 둘 중에 뭐예요? 저당상수라고요. 지금 돈을 쪼개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시겠어요? 푼돈을 계산하느냐 목돈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라고요. 그리고 목돈이다 그러면 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목돈의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하고, 미래 목돈의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연금 내가계수가 필요하다. 이 용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용어대로.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매년 얼마씩이다 그러면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알려줬다는 얘기는 벌써 뭘 묻겠다는 얘기고요. 목돈의 크기를 묻겠다는 얘기고요. 맞잖아요. 매년 얼마씩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다음, 그러면은 10년 뒤에 받을 1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을 어디다 써놔야 돼요? 여기다 1억을 써요. 10년 뒤에 받을 1억. 이걸 미리부터 땡겨 받고 싶어요. 나누어서. 쪼개서 나누어서 받고 싶어요. 그럼 뭐 계산하는 거예요? 감채인 계수를 이용해야 돼요. 푼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조금 더 감이 오십니까? 목돈을 계산해야 되는지 푼돈을 계산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리고 공식 하나 체크하고요. 맨 밑에 108쪽에 그 잔금 비율 공식 있죠? 잔금 비율 공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의 잔금 비율 공식입니다. 맨 밑에 잔금 비율 공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의 잔금 비율 공식이에요. 그 108쪽 맨 밑에 있잖아요. 108쪽 맨 밑에.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잔금 비율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10년 만기 중에 3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7년 남았죠. 그럼 잔금이 70% 남은 거예요. 맞아요? 원금 균등 일정하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4년 남았죠. 그러면은 잔금이 40% 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처음에는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돼요. 이자 갚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원금 갚는 게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잔금 비율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 잔금 비율 공식은 누구의 공식이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이죠. 남은 기간. 잔금이니까 남은 기간에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여기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전체 기간 이렇게 해서 됐나요? 그래서 이건 이런 겁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일정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데 얼마씩 일정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현재 가치로 바꿔버리면 처음에 대출 받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을 갚았어요. 한 번을 갚았으면은 요 시점에 잔금은 남은 기간 있죠.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금 현가 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연금 현가 계수를 적용하면은 대출 받은 원금이 나오는 거고요. 남은 기간을 연금 현가 계수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잔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분에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하면은 잔금 비율이 계산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는 그냥 안 되면은 외우셔도 돼요. 요 정도는.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잔금 비율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금 수지 측정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시 반 땡 하면 마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